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찬바람이 불고 또 낮에는 여전히 아직은 덥죠. 그래서 옷 입기가 참 애매한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빅컷을 해서 시장이 오르기는 올라야겠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600선 탈환에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팔자는 여전합니다. 대형 IT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수가 더 오르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다시금 낮아진 모습이 나타나면서 과연 2600선 위를 지켜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본 시장은 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좀 움직여서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BOJ에서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일본 총리가 바뀌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44.45엔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43엔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4%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심천지수도 어쨌든 상승 쪽으로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또 10월 초가 되면 국경절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도 상승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또 오늘 저녁이 되면 사실 이것저것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8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9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예측치가 48.6 정도고요. 또 FOMC의 연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를 기다리다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도 큰 보폭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가 강보합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0.3%대 강세로 큰 힘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또 PMI 지수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올라주면서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답답하죠. 0.3%대 강세 나타내면서 2602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대 강세를 보이면서 75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다시금 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조 초반대,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얼마나 힘이 있을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종가 살펴보시면 6원 80전 오른 1335원 90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대형 전기전자 중심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천억 원대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매도했습니다.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담아주는 듯 했는데 그 규모를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883억 원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선물 시장을 담아가면서 시장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중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계속 팔자를 나타내면서 결국엔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빴다라고 할 수 없는데 결국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네요. 0.6%대 약세 보이면서 62,600원 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 자리에 굳히게 완벽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2.5%대 강세 나타내면서 108만 7천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지수에 들어갈 것으로 강력하게 좀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은 소폭 약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KB금융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면서 좀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1.6%대 강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빨간불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알테오젠이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에서 좀 수급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좀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대 강세, 에코프로가 함께 5% 올라줬고요. 알테오젠이 3.5%대 약세로 그래도 35만 원 선은 계속해서 지켜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약보합권에서 역시나 10만 원 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오늘 하루 조정일 뿐 사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바이오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왔습니다. 유럽 시장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이 0.8%, 에코프로 BM,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줬는데요. 또 오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삼성전기에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된 쪽에 불이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주 소부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TSMC가 UAE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부장 쪽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니테스트가 7%, TSE, 프로텍, 믿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액침 냉각이 이제 더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한중 NCS가 5%대, 유니셈, GST 같은 종목들이 4%, 2% 강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NC 인터내셔널이 좀 대장이었습니다. 11%대 급등, 토니모리,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서 오늘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그룹주 엇갈린 희비 3바대 3전. 두 종목의 지금 온도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돼서 네. 또 제가 질문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삼성전자입니다. 두 종목이 지금 온도차가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장을 판단해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를 판단해서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진다고 해서 온도차 크게 느낀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네. 그런데 좀 시차를 좀 넓게 해가지고 판단해 보게 되면요. 작은 시차부터 7월 이후의 주가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7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한 7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7월 이후의 주가가 100만 원까지 쭉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는 7월에 8만 8천 원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주가 쭉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이제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가격의 흐름을 좀 더 넓게 이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주가 올라가는 상향화를 진행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한 3년 동안의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형태에서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희비 교차 이거에 대해 해석을 하냐면 손바뀜. 어차피 시장은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 하나의 섹터는 쉬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바이오라든가 성장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이 박스 내지는 일부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 대웅주이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시점에서 희비가 교체된다. 양극화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주가의 해석보다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쉬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갈 시점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에 막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이제 피벗이 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불고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사실 답답하셨을 답답했습니다. 거예요. 그런 그러면 걸. 네.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는 네.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죠. 헬스케어 내에서도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력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헬스케어 내에서도 이 손바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어떠한 형태냐면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관련한 종목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 장 강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신약 관련주 쭉 중심의 흐름이 좋았죠. 유한양행이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형태의 가격 형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주가 강했습니다. 이 섹터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내에서도 신약과 CDMO 위탁 생산 종목 간의 흐름이 교차되면서 왔다 갔다 좀 호흡이 좀 빠르긴 하지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측면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호흡을 길게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도 이런 손바뀜,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긴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는 호흡이 짧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이클이 좀 반도체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이오주가 시장 내에서 사이클이 좀 짧은 건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 바이오의 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의 길이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의 주가 상승에서의 시작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을 했죠. 지난해 11월에 시작했을 때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대기업의 3세들이 이제 주요 포지션에 다 위치를 맡았습니다. 인사이동에서.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부양하겠다라는 취지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해서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장에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주가가 박스 내지는 횡보 구간에서 또는 일부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8월장, 약세장이라는 얘기 많이 했죠. 9월장도 이와 흐름이 연동해서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시장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의 상승 시점이 어디일까라고 다들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지점은 미 대선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6차례, 2000년 이후에 6차례 미 대선 이후의 주가는 100%로 주가 상승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상승 시점에서 지수의 상승 시점을 판단해 볼 때 11월 이후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적인 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섹터에서 주가 흐름은 10월 중순까지는 손바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0월 중순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바람이 바뀌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10월 중순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모두의 권다영 앵커가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의 모습을 딱 놓고 보면요.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400개 내외의 종목으로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 뜨뜻미지근한 느낌이잖아요. 다만 네. 느낌적으로 네.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최근 상황에서 지수 하락 이후에 정체된 과정에서 상승 하락 종목이 비슷한 가운데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죠. 반면에 바이오는 너무 오랜 기간 지쳐있기 때문에 물려있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내 계좌의 포트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이러한 온도차는 변합니다.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코스피 코스닥 다 반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빠지고 네 계좌에 많이 담겨 있을 법한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해도 그렇게 막 와닿는 상승이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아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올해 삼성전자 주총이 3월 20일에 주총이 있었는데요. 주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50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계좌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총 이전에 100만 계좌가 빠져나갔어요. 이때 삼성전자 어떤 주가 흐름이었냐면 7만 4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횡보하는 형태에서 지루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주총 전에 100만 계좌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8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들 진행된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6조 원 규모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매수한 규모는 신규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지난 3월, 2월 7만 4천 원에서 횡보했을 때 이때 매도된 자금들이 내가 판 가격보다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 나는 7만 3천 원, 7만 4천 원, 7만 5천 원에 팔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점은 달리해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현 시점 매수 또는 6만 5천 원, 7만 원 가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 충분하게 수익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총 끝나고 나서 10만 계좌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팔면 오른다. 그렇죠.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래도 3개월을 넘게 횡보를 하다 보면 이거 이제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정리하고 다른 걸로 해서 수익을 봐야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건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어쨌든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면서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한 그렇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더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해외 증권사의 레포트들을 참고해서 많이 보는데요. 이제 모건스탠리뿐만이 아니고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노무라증권 보고서들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근데 모건스탠리가 맞을 때도 많지만 틀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6월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했고요. 8월에 매도 추천을 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놨고요. 한 2, 3년 전에는 모건스탠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한두 달 지나서 반도체 경기 흐름이 그 당시에 좋아졌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때 무슨 메시지를 내놨냐면 겨울이 왔지만 온난화가 와서 다시 따뜻해졌다. 이런 또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놓은 걸 판단해 보거든요. 모건스탠리라는 큰 기관이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레포트가 다 맞는다라면 기관 투자자가 무조건 시장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리포트가 나오고 진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야, 데이터적으로 그렇지가 않은데 무슨 얘기냐.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좀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한다면 기다린다면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미국 대선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봐야 할까요? 미국 대선의 하나의 예시를 들은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주가도 똑같이 반영될 거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죠. 희망사항이지만 과거의 주식 투자의 개념적으로 확률적 통계를 통해서 높은 확률로의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예측 영역에서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예측 영역이 아니고 현재 나타나는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11월 또는 연말 전후로 해서 주가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한번 해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아직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영향도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뭐 오늘 PMI가 나오겠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발현될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일정 시차를 두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주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 상황에 호전되는 상황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지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는 내용은 중국 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레포트에서 중국 경제가 침체다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수적 관점에서 측면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최근 6일 동안 항생지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6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이 엔화가 그동안에 7.2위안, 7.3위안 우리가 이제 터치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7위안 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7.01위안.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좀 가벼운 스탠스로서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중국 경기가 지금 레포트들은 안 좋다, 최악이다, 나빠질 것이다 라는 진짜 모건 스탠리의 그 겨울 얘기와 같은 내용들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조금씩 시장이 먼저 반응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새의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증시 그리고 11월 이후에 이제 대선 이런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는 또 하나 위안화와 이제 달러 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네. 달러 엔이 140엔 살짝 하향 돌파했다가 지금 143엔까지 왔습니다. 143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직 외국인이 매수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추세적으로 달러 엔이 상향으로 돌아섰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상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의 가격은 145엔입니다. 145엔을 상향화 돌파하게 되면 그간에 바로 앞에 전에서 움직였던 144, 145 요 가격을 돌파해서 안착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 기관은 기계적으로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엔의 상황이 일본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시황에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달러엔이 145엔을 돌파해서 150엔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과정에서 흐름들을 우리가 일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차는 약간 있을 수 있게끔 있으나 매수로 전환될 시점에서의 흐름이 이번 주 중반 이후에서 상황에서는 부분 매수로의 전환이 될 것이고 매수로의 전환이 된다면 삼성전자 밑에서 다양한 대형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바닥 짚고 움직임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 대선 그리고 중국 시장의 경기 호전 가능성 그다음에 달러 엔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세 가지 요인으로 판단을 해서 대형주,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한 흐름이 지금 대비해서는 뭐 폭발적인 상승으로 완전하게 상승 전환은 아니겠지만 가격의 흐름이 안정화되고 지금 가격 대비해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이유로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충분히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위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형주 단에서 반도체 이외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파트가 전기전자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 L전자이고요. 저평가 맞습니다. 네. 안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저는 반도체 다음으로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평가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게 증권사의 판단이거든요. 증권 업종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외에 뭐가 좀 오를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증권가에 제시한 삼성전자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많이 비교 분석 관찰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저점을 이뤘던 지점이 지난해 9월이 가격적으로 볼 때 67,000원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22년도
삼성전자의 저점이 9월에 51,800원의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개년 동안에 삼성전자의 저점이 9월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착안해 본다면 이번 9월에도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62,000원 수준에서의 가격이 저점이 아닐까. 과거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주가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 본다는 기술적 분석에 토대로 한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 9월에 저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삼성전자의 지금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올해 9월이 좀 저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기존에 여러 레포트에서 120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상황이 갈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1월,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11월 전후까지는 시장 자체가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는 바이오 섹터, 성장 섹터가 강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월 중순까지는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가능성으로 우리가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지금부터 공략하는 이런 투자 대안으로 시장을 해석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IT가 빠지면서 바이오로 수급이 붙었고 그 수급이 어쨌든 이 상승이 10월 중순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을 잘 맞춰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내 계좌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질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에 주목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요. HLB 테라퓨틱스 올라왔습니다. 앞서 한 차례 이 FDA 승인이 불발됐던 HLB죠. 지난 금요일 HLB가 항서제약과 함께 다시 한번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HLB 그룹주들의 강세, 장중에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가장 탄력을 받았던 건 HLB 테라퓨틱스였고요. 1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한농화성 올라왔는데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 측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관련된 리포트 내놨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양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나 소재 기술 개발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시장 점유율 좀 우선순위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농화성 역시나 조금 더 부각받으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7%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오늘 올라왔는데요. 미국에서 이 커넥티드 차량 또 자율주행 차량의 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202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오늘 작용을 하면서 슈어소프트테크 21%대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미국 측 소식들이 좀 영향을 받아갔는데요. 이 미국에서 항만 파업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달 말까지 이 파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월부터 파업 진행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좀 내놨고요. 실제로 파업이 진행이 되면 미국 물동량의 40% 이상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STS 그린로지스 2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아이언 디바이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요. 펜니스 기업입니다. 공모가 7,000원으로 형성이 된 이후에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 18,000원으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 줄이면서 좀 마감이 됐고요. 오늘 55%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보성파워텍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원전주들 한 차례 조정 흐름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밀리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원전 1위 기업이죠.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약세로 좀 전환했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7%대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도 살펴보겠습니다. TA항공 올라왔는데요. 4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테마가 좀 눈에 띄고 있죠. TA항공 역시나 최대 주주, 또 2대 주주 지분 격차가 3%포인트로 줄어들었다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심을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TA항공 7%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올랐습니다. 오늘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영향받아가면서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8%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에이프로젠 올라왔습니다. 오늘 AP 헬스케어의 유상증자 소식에 영향받아갔는데요. 앞서서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하겠다라는 공시 내놨고 이 부분에서 380억 원을 자금 운영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AP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에이프로젠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있어서 투자금 분담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350억 원이 이 부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런 소식들 영향받아가면서 오늘 AP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에이프로젠 1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영풍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려 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이 좀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죠. 다만 오늘 영풍부터 고려 아연까지는 급락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영풍 같은 경우 29% 넘게 밀리면서 하한가 보였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딱 특징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네, 오늘의 타임어택에서 시간 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 시간 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거래량 1위가 한일사료고요.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거래량 1위에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 좀 왜 오를까요? 사실 이 뜬금없이 이 사료 곡물 관련 종목들 네. 이게 상승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최초에 좀 부각됐던 당시에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대 곡창지대라는 어떤 이슈, 이 부분이 밀 수급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서 식량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가을철에 수확을 좀 앞두면서 밀 출하가 좀 늦어지면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다.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오늘 사실 뭐 전해진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레바논에 지상군이 투입될 수가 있다. 그 전면전 양상에서 가장 크게 확전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현재 뭐 한일사료라든가 지금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도 지금 1%대이긴 하지만 2만 주 가량의 어떤 거래량을 좀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곡물주, 사료 곡물주의 어떤 흐름들, 이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어떤 단기성 수급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시간에 단일가 뭐 종가 기준까지 아직 뭐 6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거래량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장중에 전해진 뉴스였는데 생각보다 뭐 소형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6시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또 미국에서 해운 항만 파업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이 일단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조금은 붙는 것 같아요. 흥하해운이 1.5%대 약세입니다. 미국에서 파업 이야기도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항상 우리가 해운주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부터 우리가 기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스라엘에 관련된 중동발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여기서는 한 차례 원유 수송에 관련된 리스크, 원유 수송이 좀 불가함에 따라서 이 해상 운임이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오히려 이란으로서 소규모 이 미사일 공격이 좀 있었고 뭐 무인 드론 공격도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뭐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의 어떤 이 해상 봉쇄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 이게 사실 해상 운임의 급등으로 좀 이어질까 계속해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해상 운임의 급등으로 좀 이어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한 5일 기점으로 보면 BDI 지수라고 좀 불리는 이 벌크선, 탱커선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이 해상 운임인데 이 부분이 지금 BP 기준은 한 2,500선 정도를 좀 돌파하고 난 이후라면 만약에 이제 수익 지표 그러니까 해상 운임에 관련된 연동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2,000포인트를 좀 하회했던 흐름도 좀 보여졌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 부분은 컨테이너선과 좀 직결되는 어떤 흐름들 이 부분은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기보다는 사실 미국으로 향하는 뭐 중국의 이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사실 뭐 7월까지의 단기적인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좀 북미향으로 좀 집중되면서 단기간 좀 급등했던 어떤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조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조금 더 이어진다면 해상 운임이 얼마만큼 더 상승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BDI 운임 지수의 경우에는 한 2,000포인트 초반까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BP 관점에서는 아직 500포인트라는 어떤 갭이 좀 남아 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로 좀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였지만 오히려 공교롭게도 한 8월 기점으로 보면 오히려 운임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이 항만 파업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동해서 운임 효과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으로 좀 이어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단순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뭐 수급 반영은 좀 있지만 실적과는 좀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유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오르고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움직이고 있는 게 STO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현재 3.2%대 강세입니다. STO도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법제화 간담회 관련된 뭐 포럼 조찬 간담회가 좀 열릴 것이다라는 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뭐 기대감. 그래서 원래 법제화에 관련돼서는 이 폐기안건을 좀 갖다가 다시금 법제화로 다시 추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갤럭시와 SM, 뭐 핑거 같은 종목들 지금 핑거는 7%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S2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간의 상승 이후에 내일 이 포럼에서의 관련된 어떤 정책 활성화 부분 내지는 법제화 이후에 토큰 증권이 과연 시행이 될까 이런 어떤 기대 요인들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장까지는 조금 더 유사한 흐름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갤럭시 SM이라든가 핑거,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뭐 K옥션도 마찬가지죠. 등락률 관점에서는 지금 시간이 좀 후반으로 좀 갈수록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도 단기적 관점은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제화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기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초소형으로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하나는 독일에서 전해진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 후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신차에는 6,000 유로, 그리고 중고차에는 3,000 유로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검토해 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내년 유럽 전기차 판매가 다시금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 전기차 판매를 보시면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고요. 20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시장인데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런 전기차의 판매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된다면 내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20%가량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그 전해에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더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CO2 배출 규제 확대 준수를 위해서 전기차 신규 모델이 나오고, 신규 모델이 나온다면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에서만 이렇게 정책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이외 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정책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8월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시면 92,000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든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이 파란 선이 지금 YOY의 판매량 증감 여부인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역시 독일과 프랑스 때문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 추이 보시면 아래 쭉 꺾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이 전년 동기 대비 68%, 프랑스가 33% 줄어든 전기차 판매를 보이면서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의 위축의 시작이 됐던 게 독일에서부터였습니다. 독일에서 보조금을 없애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 독일에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가에 실제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럽 내에서 국내 배터리 점유율이 꽤나 높습니다. 보시면 유럽 시장 내에서 국가별 점유율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요. 줄어들었다 해도 2024년 초반에 50%가 넘습니다. 유럽 시장의 배터리 절반은 우리나라 시장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건 이렇게 유럽 시장이 좀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밸류가 낮고 절대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들에게는 매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대형주보다는 좀 작은 종목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8월 양극재 수출량도 보시면 사실 그렇게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소폭 반등하긴 했는데 완벽한 수요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4분기 모두 좀 플랫하게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방 수요 개선에 따른 출하량 증가가 돼야만 이것도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방 수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만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올투자증권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봐야 한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유럽과 미국 어디에도 편중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 내에서도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의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 줄어들겠지만
내년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28%, 내후년에는 거의 30%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시기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독일에서 또 이슈가 함께 터져준다면 2차 전지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율이 30-40%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대형주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월별 판매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돌아서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게 2차 전지의 투자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확실하게 돌아서는가를 확인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판매가 호조가 된다면 분리막 기업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분리막 기업이냐 한다면 고정비 비중이 높아서 가동률이 하락하면 타격이 큰 분리막 기업들이 업황이 반등하게 된다면 오히려 레버리지고를 더 크게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간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대부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단, 특히나 소재나 뭐 다른 단을 좀 볼 수 있는 게 기회가 더 크겠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분석이었던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스터디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내일은 저희 뭐 보면 좋을까요? 글쎄 요즘 최대 고민이 과연 이제 내일 뭘 사야 될까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 지금 개별주도 사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야죠. 우리가 추석 이후에 사실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대장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정체를 보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했죠. SK하이닉스가 뭐 반등을 좀 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금리도 내렸고 그다음에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일정 모멘텀들이 있어요. 뭐 이 금토세 관련된 토론회가 또 있고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발표가 좀 계획되고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오늘 시장의 어떤 상황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봤을 때는 크게 수급이 가는 방향성들도 조금 정체가 된 흐름들이 아닌가를 좀 보고 있고 저는 내일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들 관점이라면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기업 밸류업 활성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오히려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면서 해당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단기간 좀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가장 큰 게 뭐 자동차 대표주죠. 현대차와 기아가 좀 급등을 했고 금융주 그다음에 뭐 보험사, 뭐 증권 그 이외에 뭐 지주사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어떤 흐름들로 그동안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했던 비교적 수급이 조금 정체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기업 밸류업이라는 관점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하여금 오히려 수급이 좀 완화된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주도주가 전체적인 어떤 조정 양상,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금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서 과연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좋아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들이 굉장히 클 건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JPX 프라임 150 지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연동됐을 때 단기적인 주가의 부양 효과가 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큰데 단기적 성과는 없어요. 냉정하게 좀 이 통계치를 보면
초기에는 15%에서 한 20% 정도에 대한 이 주가의 어떤 조정 양상이 있었는데 시행 2년, 3년간의 어떤 정책들을 이 도입하고 난 이후에 이 기대치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25%, 많게는 50에서 75%대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요인들 때문에 중장기 성과가 주가의 어떤 가치 반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거래소가 우수 기업 지수 그리고 유망 기업 지수 두 개의 밸류업 지수를 좀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형 요건에서는 수익 지표가 뭐 3년간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수익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상위 세부 종목들을 좀 결정을 할 테고요. 유망 지수, 유망 기업에 관련된 어떤 지수들은 주주 환원 정책, 즉 총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키는 그런 기업들, 뭐 배당도 많이 주지만 자사주의 매입 소각 정책들을 좀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편입 요건들,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발표가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돼서는 상장 지수 펀드가 4분기에 좀 출시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추종 지수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들은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떤 수급 완화 또는 수급 확대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저는 다 좋아요. 뭐 기업 밸류업 지수 도입도 좋고 ETF 추종 지수 다 좋은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먼저 추진돼야 돼요. 이 부분은 기업한테 뭔가 주고 바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당근책이 아직은 계류가 돼서 확정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의 1% 정도에 관련된 세액공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뭐 분리과세를 뭐 면제해 준다든가, 뭐 배당소득세를 좀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어떤 소비 재원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편이죠.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확정이 좀 되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확정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 요건들에 대한 확대 내지는 뭐 오히려 좀 극대화 측면들을 좀 억제화시키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내일 뭐 토론회에서 뭐 다뤄질 내용들, 금투세 관련 이슈가 전반적으로 미국 연준의 B컷 확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국내 증시에 관련된 수급이 아직까지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뭐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도 좀 해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이 땅 파서 주주환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해소가 돼야 주주환원책도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밸류업 지수 발표되면서 수급도 더 붙을 수 있을 거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또 금투세도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내일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 사례 들어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나라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 완성차, 금융주, 대표적으로는 그렇게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완성차 간단하게만 보자면 과연 현대차가 이 밸류업 지수의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번 인베스터데이에서도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전체적인 배당률 최소 10,000원 하겠다. 그러면 분기에 2,500원 이상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측면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가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유입되는 재원이 한 3조 5천억 가량이 아마 연내 들어온다면 내년도 상반기 자사주의 매입 소각 금액이 약 3조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조 원 정도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각 의사를 좀 표명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사주를 사서 없앤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유통지식이 감소되고 이에 관련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다는 측면들은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죠.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기타 수급 주체가 오히려 편하게 현대차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영향이고요. 일본의 사례에서도 기업 밸류업 도입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한 50% 정도 더 상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이 정상화되는 구간이라면 50만 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전망치도 좀 제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네. 사실 뭐 반은 맞고 좀 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보수적인 어떤 입장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수급의 관점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PBR이 낮다, 이 부분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이익 지표가 양호한 기업이 점진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고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을
해마다 조금 활발하게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간다면 저는 오히려 뭐 다른 어떤 실적이 주는 어떤 성장 모멘텀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주저하는 정책이라는 이 관점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의 경우에는 실적을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 저는 아직 뭐 기업 밸류에 관련된 가치 반영이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의 경우에는 저는 뭐 중장기 목표가 30만 원까지 좀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긴 현대차를 사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를 좀 네. 나눠서 볼게요. 사실 은행, 보험, 증권 세 가지가 금융주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제일 잘 갔던 건 은행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이라든지 증권은 살짝은 어떻게 보면 은행주에 비해서는 좀 못 갔잖아요. 네네.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저는 다 좋아요. 지금 이 4대 금융지주사들 올해 상반기 누계 실적을 보면 순이익 지표가 굉장히 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지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눠줄 수 있는 배당 재원이라든가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잘 못했는데 계속해서 뭐 퍼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 지표가 꾸준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배당 성향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자사주의 매입 소각 같은 총주주 환원율이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대 요인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은행주나 증권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리스크 요인 딱 하나가 있죠. 금리가 인하가 됐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 인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익성, 예대 마진에 관련된 금리에 관련된 연동성들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수익 기조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다 고금리 기조보다는 저금리 기조로 좀 전환됐을 때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대출이 부실화된 부분들은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손실액이 잠정적으로 좀 늘어난다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금융주주사들의 이 사실 총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되 리스크 요인은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스트레스 DSR 되면서 사실 뭐 대출에 대한 많이 네. 묶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흐름이 될지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은행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그냥 금융지주사도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이 좋은데 네. 사실 저는 보험주 안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 2분기 기준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9.2%가 증가됐는데 시장 이익 컨센서스가 5,590억 원을 좀 예측했지만 7,460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순이익을 좀 달성했기 때문에 해당 이익 지표가 좀 더 크다는 것은 3분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사업 실적 부분, 이 부분에 관련돼서 피투자 부분에 대한 이익 증가도 영업의 수익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십니다. 최근 뭐 3, 4년 중장기 목표 부분, 지난번 뭐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35%대 형성되고 있는 총주주 환원율을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한 50%대까지 좀 상향시키겠다는 어떤 비전을 좀 발표를 했고, 아직 밸류 공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4분기 아마 이뤄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컨콜에서는 아직 자본시장법이 개정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 뭐 확정된 주주환원 정책은 없겠지만 지금 전체 발행 주식의 10%에 해당되는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는 관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향후에 자사주에 관련된 소각과 배당 성향을 확대시키는 요인들은 오히려 최근에 어떤 PBR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그래서 좀 연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주가 가치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난 고가 3월 8일 10만 8,500원까지 10만 8,500원대까지를 저는 충분히 좀 돌파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관점에 보면 저는 점진적인 어떤 수급 부분들에 대한 확대 요인들은 이전 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 관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전략을 더 자세하게 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매수가는 종가 기준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본시장법이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상장된 보험주들은 없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지표가 좋아져야 주주환원도 잘 할 수 있는데 그 수익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삼성생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내일 연준 의원들의 연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일 밤에는 미셸 보우먼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시카리와 보우먼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이 50pp 인하에 대해서 카시카리는 지지를 표명을 했지만 보우먼 같은 경우는 25pp 인하를 지지를 하면서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비컷 단행 이후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RBA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인상 이후에 6차례 동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호주 경제지표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좀 낮은 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 국내에서는 8월 PP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 지수를 좀 살펴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좀 예측을 했는데 0.3% 오른 데이터를 좀 내놓았는데요.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지표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한국거래소가 내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종목, 선정 기준 등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발표를 좀 앞두고 오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KB금융부터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강보합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발표 이후에 국내 장들 이 수급 흐름 변화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에서 속보 하나 전해졌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상승폭을 좀 줄여낸 게 좀 아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MI 지수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